네, 뉴스 NH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역 대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장 화면부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대국민 담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현장 오디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내일을 향한 희망을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선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투개표 과정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를 공개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 주십시오. 언론과 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선거 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선거 문화의 정착이 기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민주당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이 정치 집단들이 우리의 미래를 과연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라는 공을 쏘아올리면서 전국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각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야권 단일화 논의가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공보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기 전에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조사가 진행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1.6%, 이재명 후보 39.1%, 안철수 후보 7.7%, 심상정 후보 2.8%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CBS와 서던포스트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35.5%, 이재명 후보 35%, 안철수 후보 7.2%, 심상정 후보 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전해드렸는데 대변인,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박빙인 네.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지율을 보면 사실 단순 지지율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승 국면을 돌입한 것이 어딘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 등 여러 가지 것으로 사실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강경 발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하락 추세선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두 후보 공이 어떤 쪽에서 실수를 더 하느냐에 따라 이 지지율의 그 박빙의 순간이 조금씩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열정 열차였나요? 네. 그 선거 유세 열차 안에서 그 좌석 위에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발을 올린 모습이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또 큰 실수가 될 수 있고 지지율에 또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대변인께서 정치 보복 수사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폐 수사는 발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아마 정치보복 수사로 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제 참전을 했었고, 그 발언 이후에 사실은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힘든 국면, 하락 국면들이 이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데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조사 봤습니다만 뭐 다소 상승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뭐 다소 하락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전반적인 추이를 좀 더 한번 봐야 될 듯 싶어요. 일단은 그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비해서 좀 다소 하락 국면이 보이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사실은 이게 전화 면접과 ALS 조사의 비율이 지난주하고 방식이 조금 달린 것 같더라고요. 비중이.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도에 약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또 다른 조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큰 차이 없이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는 다만 뭐 보면은 다소 비교 우위의 상황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윤석열 네. 후보의. 그러니까 이 추이가 이제 향후 내일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 3월 3일까지가 아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쏘아 올린 단일화 이슈하고도 관련된 거라 향후 지지율의 추이가 굉장히 그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부단장님께서 그 리얼미터 조사 방법 바뀐 거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 ARS가 5%, 무선 ARS가 65%, 무선 전화 면접이 30%로 그렇죠. 일단 반영돼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 적폐, 집권했을 경우에 적폐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CBS와 서던포스트가 진행한 결과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2월 12일 날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적절했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가 네.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치 보복 수사에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거다. 그런 네.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도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였죠. 이것이 아예 사전에 굉장히 질문지와 함께 이렇게 계획해서 그 답변을 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했던 답변을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내 사전에 정치 보복 수사란 없다라고 급하게 또 그 발언 취지들을 또 뭐 다시 바꾸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 문제의 발언이었구나라고 본인도 인식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이 결국 저 여론조사 민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발언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적폐 수사 뭐 적폐가 없었으면 화를 안 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발끈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 두 가지 정도 짚어야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원칙과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국민 지지자들 층에서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왜 빨리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느냐는 요구도 굉장히 많았지만 한결같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그 중앙일보 언론을 통해서 본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수사를 해야 될 그 적폐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왜냐? 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4년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아니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결국 이 발언들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이후에 또 새정치비전위원회인가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5년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부가 겁이 없어. 뭐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전히 그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총장의 자세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 가슴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했던 그 논두렁 시계를 떠올리는 중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또 건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추후에도 여론의 향배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현재 30% 중후반에 갇혀 있는 네.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저는 뭐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서던 포스트 조사 결과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냐 아니냐를 결과를 봤잖아요. 다른 조사에 보면 PNR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적폐가 있다면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56.3%의 국민이 필요하다. 40.2%의 국민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문 문항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아들인 체감도가 조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좀 전에 뭐 이런저런 다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지만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세력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정치 보복이 없다는 거는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 인터뷰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갇혀 있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초에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이제 선대위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다, 현 정부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을 다소 확대 해석하고 과잉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거는 프레임을 만들고 지지층의 반응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프레임 전쟁 상에 있는 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저도 뭐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적폐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적폐라는 걸 걷어내므로써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현 정부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좀 모순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 저는 이 발언을 누가 했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폐가 있으면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본인이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버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추윤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수사권을 남용했던 부분에 대한 징계 처분들이 행정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출마를 하는 명분도 사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 뭔가 앞으로 남아있는 보복 심리가 있다는 걸 여실없이 보여줬던 부분이 저는 독립운동하듯이 수사를 했던 본인의 측근 한동훈 검사를 중용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사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도 묻고 싶고요.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주주의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 검찰권이 얼마나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들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소위 말하는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다가 축출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추윤 갈등이라는 게 생겼고 그 추 전 장관이 주로 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인해서 해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탈원전 수사, 그 다음에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한 수사 이런 등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후보의 발언을 다소 과잉 해석하고 왜곡해서 이런 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기 위해서 네. 반응을 하고 제가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사권 배제를 할 때 한동훈 검사장, 사주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판사 사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말씀 한동훈 듣고 검사장의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하듯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의 독립운동 하듯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검찰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전행, 수사팀의 해체 그리고 본인이 인사를 통해서 좌천되고 네. 좌천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했지 뭐 수사를 독립운동 하듯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정정해 드립니다.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에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함께 의논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얘기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인선 부분부터 제가 듣기로는 아주 달랐다고 합니다. 특수동 검사들로 다 전진 배치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수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직무 배제가 있었던 사실을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내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탈탈 털면서 수사를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들을 얘기하라. 이것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서로 이렇게 공방을 네, 주고받고 네. 계시는데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아서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 결과적으로는 네. 뭐 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 야권 단일화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요. 일단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할 적에도 그쪽에서 원하던 방식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해준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대한 게 지금 역선택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는 졌고 그다음에 그 방식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 자기들 방식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고를 단대는 게 그게 상식이 맞습니까?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네. 어저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역선택에 대한 논란들이 꽤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이 낙곰수 멤버 한 분께서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안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나섰던 모습들을 아마 어제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선동이라든지 또 갈등 조장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로 단일화에 대한 국면들을 끌고 가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금 부단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찬성, 동의를 하는데 그 방식, 100%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뭐 보면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 나온 거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제 발표를 하면서 구체제 종식 그리고 정권 교체 압도적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결단을 한 거로 보여서 그 결단이나 그 명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일화의 조건으로 제시를 한 그 국민 경선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은 사실은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태기 의원이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일부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정권 교체, 그다음에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기준으로 상식적인 판단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 국민의힘 선대본의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있을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단일화의 제시 조건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무리한 상황인 거고 특히나 이태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작년 서울시장 선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으면 하는 많은 국민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제안 아닌가. 그래서 쉽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전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 등등을 감안해 보면서 저는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대승적인 그런 제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네. 단일화의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보다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결심과 결단에 더 많은 비중의 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단장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지율 차이가 네. 현격한데 왜 여론조사를 못 받는지 사실 좀 의구심도 듭니다. 배폭 크게 사실 제안한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군소 후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조건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제 후보 등록일 날 단일화 조건을 내건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최상의 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보셨듯이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 몸값이 가장 높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뭐 지지율 한 55% 정도 되는 국민들의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로 본인이 져야 될, 나중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뤘을 경우에도 본인이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이 카드로 제시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최상의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폭 크게 단일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뭐 룰싸움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물밑 작업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 열망이냐 아니면 정치 교체 열망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정권 교체 하나만 바라보고 뭐 합의를 보고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야합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통합 정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조건 말고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구정치, 구체제의 종식을 얘기를 했고요. 누구와도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통합정부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결렬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좀 질문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국민통합정부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시도가 아니라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후보가 마치 정치 보복 수사가 가능할 것처럼 발언을 하면서 민심이 약간 출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정권 교체의 중요성이냐, 정치 교체의 중요성이냐,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그런 정부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국민들만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굳이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하나만을 바라보고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 정부를 이루는 데서 구성 요소로 충분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게 그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그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그 합의한 안을 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경쟁력 50%, 적합도 50%를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맡겨서 합산해서 하는 방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합의를 했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겠냐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앵커께서 설명 안 해준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 역선택의 역선택.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적합도와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두 기관에 네. 나눠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권을 지지하느냐 야권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그 지지도를
고려치 않고 전체 국민을 오픈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야권 후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선호도가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대변인 싱크에서 본 것처럼 친여 방송인들 일부는 벌써 만약에 이런 단일화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안철수 후보를 몰표를 주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층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넘어오는 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역선택 조항을 빼고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7에서 한 10% 정도 사이, 윤석열 후보는 40% 내외, 뭐 이런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 이 조사가 역선택 없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을 설명을 하고 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역선택이라는 게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역선택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을 하겠다, 이게 역선택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보다 더 여유 있게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선택을 주장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상 제가 얼마까지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사저널과 조원 ENC가 지난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결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2%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상승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지금 역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야권에서 이런 단일화 조사가 있을 경우 경쟁력과 그다음에 응집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표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 상황에서 볼 때는 역선택의 문제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단일화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국민적인 선택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이 없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면, 뭐 또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오차범위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후보 측에서는 또 반대의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견을 듣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난한 룰싸움으로 이어지면 지금 대선 이제 뭐 22일 남겨놓고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피곤한 것은 결국 국민이 되거든요. 저는 전체 큰 틀을 보면 정권 교체 열망 하나로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지표상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공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일 거고요. 결국은 이런 팽팽한 싸움을 하다 보면 저는 완주하게 되는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가는 방향이 더 좀 유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나중에 이후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다 고스란히 담지 못했다고 만일에 국민의힘이 패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민심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저는 국민들의 그 뜻을 높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루한 룰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야권에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라는 게 독이 든 성배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가 안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달 28일 이후에는 투표용지가 인쇄되어서 나와요. 그 전까지 이게 지난한 룰싸움을 계속하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구가 계속 있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한계 역지상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 공을 넘기고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모양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결심과 결단은 여전히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면은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7%에서 한 10한 2, 3%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 지지율 조사들이 있는데 이 지지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상황을 바꿔서 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또 추구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저 지지율 추이가 유지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야권 단일화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이재명 후보가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변인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신천지가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셨고 국가 방역 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거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납득 불가능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저 이재명은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경기도 도내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폐쇄했습니다. 대변인, 제가 오늘 기자회견 키워드를 좀 보니까 국민통합정부 앞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개헌 그리고 신천지 얘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통합정부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정권 교체로 계속해서 정쟁으로 치닫다 보면 더 나아지는 정부가 있겠느냐. 그래서 더 나은 변화를 우리가 갖자, 더 좋은 변화를 갖자. 그 틀에서 통합정부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실용내각, 인재를 적재적소의 진영과 관계없이 쓰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개헌 얘기도 있었습니다. 임기 내에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려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후 그 차기에 바뀌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들과 통합해서 저는 이 통합 실용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천지 관련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2차 토론 때 밝혀졌던 윤석열 후보의 그 대답과 또 배치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행정 권력, 행정 집행 권력을 최대한 활용했고 그 당시에 경기도의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상황들을 이것이 결국 실적이고 실천을 했던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신천지 관계자들이 사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 뭐 경선 과정에 대거 입당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세계일보 기사였나요? 건진 법사의 그 뭐 조언을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영매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속 논란 그리고 신천지 논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가를 운영해야 될 사람은 정확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의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 상기시키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신천지 관련해서는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 반론해요. 다 반론이요. 네. 전부 다 반론해 주시죠. 신천지 관련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신천지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뭐 선거 전략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뭐 이준석 대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경선에 개입을 했다, 특정 후보를 도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 건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개헌과 관련해 갖고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저희 사회가 논하기에는 개헌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적인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년 중임제 개헌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건 이것도 급한 상황에서 나온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시민사회와의 통합정부를 얘기해요.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통합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는 것도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상황에 혼자 말씀하셨던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게 한계 상황이 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의 총동원력 내지는 총결집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교조의 문제, 민노총의 문제, 이런 등등 시민사회와의 권력을 또 다시 나누고 시민사회에 위임해서 무언가를 대선에 영향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또 한번 건드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나 짧게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청을 했음에도 2번 이상 검찰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공문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검찰에 얘기를 했음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건 하나만 것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매일매일 질병청에 얘기를 브리핑을 계속 해왔잖아요. 생중계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브리핑 내용을 한번 보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후에 있었던 공문은 저는 오염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보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제를 하나 다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그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된 게 있습니다. 이른바 김포 이런 데 관련한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단장님께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직전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포 주민들이 지금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고, 김포에 대한 그 대책이 늦어지면서 김포의 집값이 얼마나 또 폭등했는지도 그동안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통해서 알고 있고, 근데 저런 말씀을 한 것이,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저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예 됐고요라는 식의 반응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많은 토론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대해서 좀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좀 짚고 싶어서 몇 가지 써왔는데 지난 1월 23일 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하면서 311만 호 공급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김포 주변에 10만 호, 그리고 20만 호네요. 그리고 용산 주변에 공원 주변에 10만 호, 그리고 서울에 107만 호에서 총 311만 호를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 청년주택,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상정 후보는 2, 3억 이것이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가능하다는 취지였던 것이 분양 원가,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성 원가를 감정 가격으로 바꾸면서 공공택지까지도 연동되면서 택지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을 환원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주택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분양가로 2, 3억대로 김포 주변에서 공급 가능하다. 이 발언을 가능합니다로 나갔더니 지금 김포 인근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 집값이 그렇게 낮느냐 이런 걸로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발언의 취지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특히나 지금 분노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 가점에서도 불합리하고 이런 많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냐, 그 해결책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사진과 관련된 입장만 좀 듣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최근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진은 준비되는 대로 지금
사진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사진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열정 열차 안에서 호남 교섭 순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 열차가 사실은 무궁화호라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좌석을 저렇게 앞뒤로 보게 돌려놓으면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좀 그 다리를 뻗고 있는 뻗고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세심하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 이 철도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저 부분의 문제점은 옆에 두 분의 참모가 계십니다.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저 당시에 그 신발을 신고 의자 좌석 위에 발을 올리고 옆에는 또 같은 참모지만 앉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저 상황을 찍어서 올려서도 맞지 않지만 공중 도덕에 대한 기본 에티켓 문제인데 저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후의 해명들이 굉장히 궁색했어요. 처음에는 뭐 짧은 시간 올렸는데 괜찮다는 식이었고 이후에는 또 다리가 저려서 뭐 이런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도 뭐 또 아니면 뭐 여러 군데 뭐 트윗이던가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 정도면 후보 사퇴 각이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변명이 아니라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다 하셨죠? 어제 다 유감스럽게 사과를 후보가 직접 하셨으니까요. 유감이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수도공보부단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시간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M1 테이블을 닫기도 수차례. 이제야 손님이 좀 오는가 싶었는데 벌써 밤 9시 영업 끝입니다. 이러기를 3년째 버텨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던 억겁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한 80% 정도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는 사실 하루에 절반도 안 차요. 그러니까 3분의 1 테이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역대 대선에서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통합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7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IMF 시기인 1997년 대선에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순으로 최종 순위까지 마쳤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자영업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 유리하고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또 현 야권 보수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던 경우가 많은 거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4조의 추경안이라는 것으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얻으려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자영업자의 변심은 유독 극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 동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 지지율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지 후보가 뒤바뀐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 2년, 누군가에게 그저 불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올해도 분명 대선판을 뒤흔들 겁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에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지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6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306명으로 17일 만에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모레쯤 유치원과 초중고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지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위기극복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자신이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겨냥한 듯 위기를 이용해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면서 11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추가 경정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619명으로 전날보다 1,8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2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1명 늘어나 누적 기준 7,102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이고 1,500명까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총 확진자가 규모가 늘고 고령층 확진자의 절대수도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경향으로 볼 때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619명으로 닷새째 5만 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306명으로 17일 만에 300명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3월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까지 일주일 2차례 정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모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고 일주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고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겐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도 오늘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3차 접종과 일부 교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환자, 입소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악재를 딛고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관왕을 노리던 황대헌은 준결승에서 아쉽게 실격됐지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알아보죠. 우리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에이스 최민정의 역주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5번째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경기는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4위로 쳐져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맏언니 김아랑 선수가 3위로 추월에 성공했고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놓고 폭풍 질주를 펼치면서 2위로 결승선에 골인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경기가 심석희 사태와 김지유의 부상 등으로 올림픽 직전에야 개조 멤버가 확정됐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어제는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취재진과 선수단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쿄올림픽 때 남자 양궁 선수들처럼 네덜란드, 중국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팀워크로 아픔을 이겨낸 에이스 최민정. 함께 메달을 따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는 많이 웃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팀원들은 잘했는데 자신이 부족했다면서 미안하다고도 했는데요. 팀을 이끈 에이스의 책임감과 겸손함에 동료들이 황당해하는 재밌는 광경도 있었습니다. 최민정은 모레 자신이 평창에서 금메달을 딴 1500m에서 개인전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이지은 기자. 그런데 개주 금메달을 딴 네덜란드 대표팀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 어제 경기 내내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으면서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웠는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동료를 위해 뛰겠다는 약속을 지킨 건데요. 세상을 떠난 동료, 바로 라라 판 라위번 선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주 동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요. 2년 전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상대에 선 선수들은 라위번을 향해 하늘로 인사를 하고 손키스를 날리면서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관왕을 놀리던 황대헌은 500m 준결승에서 실격됐습니다. 준결승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쓴 황대헌. 4위로 달리던 준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캐나다 디부아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디부아는 1500m에서 황대헌 뒤만 쫓아갔더니 은메달을 땄다고 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하지만 황대헌은 경기 뒤 곧바로 디부아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디부아 선수는 다행히 어드밴스 판정으로 결승에 올라갔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황대헌은 다소 무리했던 추월 시도에 대해 시도도 안 해볼 수는 없었다면서 주저하며 끝내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황대헌은 모레 남자 5000m 계주에서 다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 소식도 알아보죠. 김민선 선수가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네, 이상화의 후계자라고 불렸죠. 김민선 선수가 500m,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평창 때 16위였는데 7위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선 선수도 경기를 마친 뒤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4년 뒤 밀라노에서의 메달을 기약했습니다. 1위는 인라인 스케이터 출신인 미국의 에린 잭슨이 차지했습니다. 흑인 여자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건 최초입니다. 잭슨은 선발전에서 실수로 탈락했다가 동료의 양보로 우여곡절 끝에 출전했는데 결국 챔피언이 됐습니다. 평창에서 이상화를 안아주며 감동을 선사했던 디펜딩 챔피언,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설위원으로 경기를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린 이상화. 고다이라가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줄 알았는데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선수의 우정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우정의 국경은 없다고 했고 니칸 스포츠도 변함없는 관계를 느끼게 하는 장면에 감동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남자 팀 추월은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평창 때와 같이 이승훈, 정재원, 김민석이 나선 팀 추월 팀은 6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소식도 알아볼까요? 컬링 한일전이 열리죠? 네, 오늘 바로 컬링의 운명의 한일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팀킴 연일 빡빡한 경기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경기를 하면서 오늘은 2경기나 치르는데요. 오전 미국전은 팽팽한 대립 끝에 8대6으로 아쉽게 졌고 저녁 8시에는 일본과 다시 만납니다. 예선 2승 3패를 기록한 팀킴, 오늘이 4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평창에서도 만났던 숙적 팀 후지사와입니다. 평창 준결승 때 극적인 역전승처럼 짜릿한 승리를 바라는 기대가 큰데 올림픽 예선전 전적은 2패로 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팀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장 김은정 선수는 일본이라고 특별한 각오는 없다면서 최근 맞대결을 잘 되살려서 최대한 흔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전 팀킴이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정 팀에 대한 저희가 작전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에 맞는 작전을 하고 후지사와 선수와는 저희가 12년도에 처음 만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기본기도 탄탄하고 샷을 정말 잘하는 선수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옌칭에서는 봅슬레이 2인승 경기가 열립니다. 원윤종조 그리고 서경진조가 출격하는데요. 썰매 대표팀의 맏형 원윤종 선수의 각오입니다. 지난 훈련 때 준비는 잘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실수 없이 그렇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창에서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메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 대표팀이 오늘 이곳 중국에서 다시 한번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오대은행이 코로나19 지원체계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재연장이나 대출금 일부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오대은행이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해준 금액 139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초부터 은행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 9월까지로 연장 시한을 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연장돼 다음 달 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다시 한번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재연장 여부 등을 놓고 협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로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임원들과 만나 재연장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은 재연장에 대비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될지 재연장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재연장을 촉구할 텐데 일부에선 대출금 일부 탕감도 희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날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재연장과 일부 대출금 탕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과 소상공인들의 간담회가 몇 차례 열리면서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입장을 간곡히 호소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말로 돌아오는 대출하고 이자가 140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많은 영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장과 유예 가지고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인 탕감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유예조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진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2년째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고 은행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는데 금융권은 139조 원의 대출금과 이자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의 부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잔뜩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서울은 오후 4시를 전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퇴근길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퇴근길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고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울릉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 최고 7cm, 경기 북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에도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와 부산 12도, 광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